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지난번에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번처럼 모두의 우리 문학진 의원님께서 또 피를 먼저 토하셔가지고 제가 또 피를 토해야 하는데 좀 오늘은 좀 차분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애국가를 부를 때 참 말할 수 없는 그 가슴 아픈 심정이 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언론상에 애국가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송에서도 애국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좀 무슨 이야기냐면 1907년에 이제 정민연이죠.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되던 해입니다. 나라에 이제 군대가 해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당시에 이제 총을 들고 일어서던 해가 바로 이제 그 해입니다. 그 해에 그 애국가를 이제 이렇게 직접 지었다라고 하는 친필을 남긴 분이 예전에 독립협회 2대 회장했던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였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남긴 애국가의 원본이 그 친필본이 이제 원본이라고 하긴 그렇고 애국가의 친필본이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 에모리 대학에 있는 그 윤치호의 친필본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의 해문 스님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온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그것은 바로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비록 애국가 작성에 관여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당시 조선인으로 가장 대단한 역할을 한 친일파의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완용과 같은 급의 친일파로서 조선 전체 친일파 중에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친일파라고 하는 실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만세운동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분입니다. 본인은 평생 일기를 영어로만 썼던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글로 쓰거나 아니면 한문으로 쓸 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영어로 써서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평생을 영어로 일기를 쓴 분이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쓴 영어 일기에 조선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실제 써놨습니다. 일본에 더 이상 대응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일본과 하나의 나라가 돼서 일본의 품에 안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미 만세운동을 할 때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1943년도, 44년도, 45년도 태평양 전쟁이 한참 심각하게 나갈 때 조선의 젊은 청년들에게 천황폐하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역열변을 통하면서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냈던 사람이 바로 윤치호였었습니다. 젊은 날 개화운동도 하고 또 독립협회 활동도 했지만 그러나 이미 오랜 세월을 친일파로 전락을 하면서 조선을 망가뜨리겠다는 장본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애국가를 온전히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애국가는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친일파가 썼던 사람의 애국가를 불러야 하느냐? 그러나 실상 애국가는 그렇진 않았던 겁니다. 애국가의 실제 역할을 엄청나게 하셨던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고 또 을사늑약에 나라를 뺏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자결하셨던 민영환 선생님이기도 하고 평생을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뛰어나가다가 돌아가셨던 최병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1955년도의 일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1955년도에 해방이 된 지 무려 10년이 지난 1955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애국가의 원본 작사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심의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교육부 관계자들은 애국가 원본의 저자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그 의견을 틀었습니다. 그 국사편찬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친일파의 거두였던 최남선입니다. 해방된 지 10년 뒤까지 이 나라의 역사를 편찬하는 위원장이 친일파의 거두가 온전한 위치에서 나라에서 수청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회개하고 저초야에 응고해서 죽는 날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모자랄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되어서 엉터리 애국가 작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본인이 비록 1919년 만세운동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1930년대 들어와서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서 조국을 변절했죠. 그래서 완전히 친일파가 돼서 이 나라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거기에 모자라서 해방 이후까지도 거꾸로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와 야합해서 세운 그 나라의 핵심 인물로 등장해서 국사편찬위원장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1955년도에 친일파가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멀쩡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근대사, 현대사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 비극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밤 뉴스, 어제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거꾸로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하얼빈역에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가서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중국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백화문을 읽어가면서 내용이 무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젊은 시절부터 항일 독립운동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하얼빈으로 와서 당시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우덕순이라고 하는 애국지사와 열흘 전에 만나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 당시 불온인 7연발 권총을 획득을 하고 그 권총을 잘 다듬고 긴장하면서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가서 마지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내용 그리고 저격하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저 천하의 역적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지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하게 서서 일본 경찰에 넘겨지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기스 관방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안중근은 우리의 초대 총리를 죽인 테러리스트다. 그 테러리스트를 지금 중국 정부가 저렇게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 당시 안중근 평전을 읽다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검사, 안중근에게 사형을 최종 판결했던 판사, 이들 모두가 안중근 선생에 대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했던 동양 평화론 때문인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마저도 수용해 주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이 바로 조선 땅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만주에서도 손을 떼고 러시아와 연대하지도 말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 전체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리는 것이 바로 일본을 일본답게 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서로 중국과 조선, 일본 모두가 평화롭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역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마저도 존경에 마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지금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자기네들의 식민국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거에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치욕이 있었는지, 거꾸로 그런 치욕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노력들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비참한 이야기 두 가지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1895년 이때 우리는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는 흔히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종과 명성황후, 즉 민왕후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들이 나라를 망치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백성들을 수탈하기까지의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왕이 개인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부 돈을 계속 빼돌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거꾸로 정부에 꿔줍니다. 고리대를 해서. 상상이 가십니까? 고종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각 지방에서 관리들이 엄청나게 착취하고 그 착취된 돈 이외에 어쨌든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국왕이 그것을 뒤로 빼돌리고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국가를 위한 국정 운영이 안 돼 버리니까 돈을 빌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빌리냐? 왕한테 빌립니다. 왕이 그러면 그 돈을 정부에 빌려주고 고리대를 받고 그 고리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 중에 나중에 그 돈의 아주 일부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바로 신흥무관학교에 일부 지원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부 지원했던 것 때문에 고종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10년에 나라가 빼앗겨졌었을 때 자결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간 나라를 빙자해서 수도 없이 권력을 누리고 돈을 벌고 했던 기득권층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전라도 구례 땅에 사는 한 작은 나이 먹은 선비 한 명이 편지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나는 비록 나라의 은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제 나라가 뺏겼는데 아무도 죽지 않으니 나라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절명시를 남겨놓고 음독 자살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매천 황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매천 황현 선생이 쓴 책이 그 역사책이 바로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매천야록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분이 항상 가서 서울에서 직접 보았던 이야기들이고 자기 친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친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도 그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고종하고 민왕후가 오후부터 내내 밤새 파티를 벌여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난잡한 행위를 하고 고종이
당시 궁녀들을 불러서 섹스 파티를 벌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민왕후가 그 궁녀를 찾아내서 그 궁녀의 허벅지를 도려내고 골밭겉으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밤새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서 한 돈으로 유흥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들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 나라의 국모가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가 1895년 지난 100년이 지난 뒤에 공개가 됐습니다. 보통의 비밀문서는 30년이면 공개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100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1895년 왕후 시해 이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각 나라마다 엄청난 돈을 뿌리고 이 진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100년 만에 공개하는 것을 합의를 받아놓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왕후를 죽이고 나서 이들이 그 6명이나 왕후의 죽은 시신을 옷을 벗기고 6명이 아직은 체온이 남아있는 왕후의 시신을 강간을 했습니다. 6명이 시간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할 때 바로 당시 세자였던 순종과 순종비를 무릎을 꿇혀놓고 두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시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합니다. 사람도 아닌 인간들이에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리고 나서 명성황후 시신을 토막을 내고 그 낸 토막을 양동이로다가 피를 받아서 두 양동이로 나누어 가지고 세자와 세자빈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그 앞에 경복궁 오코로 앞에 있는 지금 말하는 향원정 연못 그 옆에 민속박물관 뒷야산에다가 불을 태웠죠. 그 한 달 뒤에 당시 미국인 선교사가 그 자리에 갔더니 아직도 당시에 태웠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슬픈 사실 하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죠. 당시 을미사변을 일으킨 이 일본인들이 경복궁을 완전히 장악해서 고종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임금 앞에 군화를 신고 칼을 허리에 차고 그러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던 이 고종이 이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탈출하고 싶어 했어요.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왜? 궁궐내 지키는 이 수비대들 모두가 다 친일파고 겉은 조선인이지만 그러나 조선인의 복장을 했던 이 조선인들은 조선인이 아니었던 거죠.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오로지 자신의 일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총과 칼을 차고 그리고 거꾸로 고종을 호위하고 고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종을 감시하는 그런 군인들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차마 할 수 없는 조선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국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국왕이 자신의 왕의 옷, 골룡포를 벗고 그리고 나서 여자 상궁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중에 여성의 옷을 입어본 분이 계십니까? 조선의 선비들이 여성의 옷을 입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선의 왕이 여성의 옷을 입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고종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고종이 여자 상궁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여자 상궁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그리고 나서 여자 상궁의 모습으로 완전히 위장한 채 대궐 쪽문으로 나섭니다.
당시에 호위했던 사람들도 이 안에 고종이 탔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문을 지키던 조선인이 아닌 그 조선인들과 일본군 장교들도 차마 그 안에 국왕이 여자 상궁의 옷을 입고 골 바깥을 나갈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종이 갔던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러시아 공사관이었죠. 이것이 바로 1896년 그 유명한 아관 파천입니다.